수술을 이제 2주 후에 그 20일 날 하기로 했죠. 근데 그 수술할 때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부작용도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련한 영상이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수술 동의서 받을 때랑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악수술 이제 그 매스컴이라는 데서 많이 이제 뒤롭게 설명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부작용이 많은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악수술이 그 위아래 턱 수술을 해서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우리가 숨 쉬고 말하고 음식을 씹고 또 어떨 때까지는 그 귀랑도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기능을 가진 구조를 수술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그 많이 수술하면서 느꼈던 거를 잘 그 기억하면서 세심하게 수술하지만 어떤 경우는 해부학적으로 너무 좀 색달라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양악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요. 모양을 좋게 하고 또 기능을 같이 개선돼야 되는 수술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외모도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 예쁘고 그다음에 체격도 좋고 그러면 좀 동료랑도 관계에서도 원활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근간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뭐 사회적으로 면접을 볼 때 우리가 더 남한테 그 뭐랄까요 그 인상이 좋은 상태로 받기를 원하지만 이 양악수술을 받는 저면에는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 추구는 항상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우리가 어떤 미술 그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가우디 같은 성당 그런 거 보면 멋있고 좋죠. 그런 거는 진짜 수세기를 계속 사람들한테 사랑받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동차 아니면 냉장고 그다음에 가방 그런 게 다 멋있고 예쁜 걸 좋아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하물며 우리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보는 얼굴에 대해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악수술로 미용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아름다움은 참 막연하죠. 우리가 예쁜 사람 좋아하고 예쁜 그림 좋아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올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통은 조화, 비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어떤 비율이 잘 맞으면 어떤 멋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 조화. 그렇지만 그 조화가 이렇게 항상 변합니다. 과거에는 좀 동그란 얼굴을 선호했는데 자꾸만 그 시대가 갈수록 갸름한 얼굴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갸름한 얼굴을 떠나서 세모꼴 얼굴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다음. 양악수술이라는 것이 효과가 드라마틱한 것은 위아래 턱을 수술해서 규모가 큰 수술이기 때문이지만 부작용이 많은 것은 얼굴에 그 혈관과 신경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고 또한 말하고 숨쉬고 음식을 씹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이런 기능이 나빠져서 상당히 불편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양악수술의 부작용은
물론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호흡곤란, 출혈, 그 다음에 전신마취에 대한 어떤 특이 체질에 의해서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입술 감각이 좀 떨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턱관절이 불편해졌다든지, 이가 잘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불편한 합병증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얼굴 모양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습니다. 비대칭이 좀 남았다든지 얼굴 살이 좀 처진다든지 그런 불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호흡곤란인데요. 지금 수술한 다음 날 당장 코랑 이 목구멍이 막혀갖고 숨을 좀 쉬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수술할 때 그 생기는 그 피와 그런 가래 같은 것 때문인데요. 이거를 수술한 날부터 자주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고 가래를 뱉어내야 돼요. 근데 수술한 당일은 그 다음 날까지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입도 상당히 마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물로 입안을 좀 가글 하면서 먹지 말고요.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런 호흡곤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한 날, 그 다음 날까지는 우리가 호흡을 어느 정도 잘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산소 포화도, 우리가 피 속에 도는 산소를 측정하는 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요만한 그 골무 같은 거를 끼고 그것에서 이제 우리가 적혈구에 산소가 어느 정도 그 돌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서 이 왼쪽에 그 파란 글씨가 이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95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96에서 98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이 95로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 보호자분이 환자한테 숨 크게 쉬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만일 계속되면 숨이 잘 원활히 안 쉬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한테 알려줘야 돼요. 만일에 이 수치가 90 이하로 된다. 그럴 때는 응급 상황이에요. 의료진한테 금방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양악수술은 턱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 턱을 올바른 위치로 잘 맞춰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치아에다가 고무줄을 걸어서 입을 잘 못 벌리게 합니다. 요새 이제 무고종 뭐 양악수술이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턱을 잘 맞추기 위해서 고무줄은 한두 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무줄을 하나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턱뼈를 입안으로 해서 수술했는데 잘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입안에 있는 가래 같은 걸 잘 뱉어내고 두 번째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세 번째로는 입으로 원활히 숨을 쉴 수 없으면 그 고무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해보셨으니까 간호사한테 알리면 끊어주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간호사가 바로 옆에 없다. 그러면 환자들이 그냥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풀어주게 되면 숨을 충분히 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혈입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우리가 출혈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이 양악수술은 그 얼굴에 그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가 자연스럽게 2, 3일 동안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면 의료진이 벌써 와서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피가 많이 나면 수술장에 다시 들어가서 그 피가 나는 혈관을 우리가 묶거나 그 어떤 기계로 지져갖고 지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몸이 좀 약하거나 빈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피가 묽어서 피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건강식품은 그 피를 잘 돌게 하는 성분이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수술 전에 복용하면 피가 더 많이 나요. 가령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거,
그거를 먹으면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는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분을 모르는 건강식품 같은 거는 좀 수술 후 전에 2주 전부터 끊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통증인데요. 우리가 이게 양수술할 때 많이 겁내하는 게 얼마나 아플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실상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뼈를 잘랐기 때문에 그 뼈가 아픈 게 아니라 뼈를 둘러싸고 있는 살이 아프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 3일간은 그 진통제를 주사로 계속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통 주사를 사용해서 가급적 안 아프게 하고 수술한 후에 퇴원한 후에도 진통제를 3일 내지 한 5일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이제 수술이 원활히 돼도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는 게 많이 붓는 겁니다. 얼굴이니까 이 부으면 친구들이랑 만나기 좀 겸연쩍고 그 다음에 창피하고 그래서 많이 걱정하는데요. 수술 후 1일, 2일, 3일까지는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서 수술 후 한 4 내지 6주 되면은 그 부기가 많이 가라앉아요. 그렇지만 뼈를 이동한 다음에 그 얼굴살이 뼈가 이동한 만큼 잘 이렇게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사지를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로 잘 해결 안 되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가 또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곱는 거, 염증입니다. 근데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수술한 뼈랑 그 얼굴살이 금방 곱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찬 피가 고여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세균이 입안의 세균이 먹을 수 있는 배양분이 돼 갖고선 그게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 전날 이제 공복 상태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술장 가기 전에 꼭 치아를 평소와 같이 깨끗이 닦아주게 됩니다. 물론 수술장에서 우리도 입안 소독을 깨끗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쥐막힘이 있는데요. 우리가 턱 수술을 하면 위턱을 많이 수술하잖아요. 위턱을 수술하면 그 위턱 뒤에 그 목구멍 뒤쪽 옆쪽에 유스타키오관이 있어요. 그것이 목이 부어서 막히게 되니까 마치 그 비행기 탔을 때 귀가 멍멍한 것처럼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3 내지 4주 후면 대부분 다 소실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중이염과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합 이상이라 해서 치아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은 근육이 완전히 전신마취제에 의해서 이완된 상태에서 수술하는데 깨어나면 근육이 힘을 찾죠. 그래서 긴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도가 좀 좌우가 안 맞는 경우에는 이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신마취 상태랑 그다음에 깨어있는 상태이고 그 오차,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소마취한 상태에서 그 나사, 그 뼈를 이렇게 붙였던 그 나사를 조금 위치를 바꿔주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우리가 위턱 수술하면 그 구개신경과 혈관이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괜찮지만 어떤 경우는 그 혈관이 가늘고 거기서 출혈이 자꾸만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잘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입천장 감각이 좀 남의 살같이 어눌해지는데요. 이거는 위턱 신경에서는 그 신경 가닥이 여러 가닥이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 정도면 적응되고 별로 느끼지 못하게 돼서 회복하게 됩니다. 9번째, 이 양악수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아랫입술 감각 이상입니다. 아까 그 CG에서 그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아래턱을 이렇게 반으로 절단하는 수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안에 신경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경이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뼈에 탁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뼈를 쪼개서 그걸 분리해야 되는데 마치 그 삶은 달걀 먹을 때 이렇게 안 벗겨지는 거 있죠. 어떤 건 잘 벗겨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안 벗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약간 신경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회복이 되는데 그 너무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 회복이 잘 안 돼서 평생 입술 감각이 좀 둔해질 수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 안면신경마비는 이제 얼굴의 어떤 바깥쪽엔 전부 안면신경이 표정근을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눈을 감는다든지 입을 벌린다든지 웃는다든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대 수술에서 귀 앞에 이렇게 여기를 좀 째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 신경이 없는 그 부분에는 없기 때문에 그 수술 방법이 개발된 건데 그 이상하게 그 위치가 거기에 가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이마로 가는 그 신경이 좀 다쳐서 눈을 감는데 좀 불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안면신경마비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째 턱관절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뭐 비대칭이 있을 때 가장 그런데요. 무턱이랑 이렇게 씹을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입을 벌리기 어렵고 좀 뻐근하고 그런 걸 이제 턱관절 이상, 턱관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악 수술을 받는 많은 사람한테서 발견돼요. 근데 환자들이 이제 이것까지 낫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매스컴의 영향 때문인데요. 매스컴의 그 연예인들이 나는 모양 때문에 수술한 게 아니라고 턱관절 때문에 수술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턱관절 수술 때문에 이 큰 수술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리고 어깨가 아프다고 팔꿈치를 수술한다 그래서 어깨가 낫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면 턱관절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가 간접적으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우리가 마차바퀴가 울퉁불퉁해서 마차바퀴가 울퉁불퉁하면 그 마차 축도 소리가 덜거덕덜거덕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마차바퀴를 똑바로 고쳤다고 해서 그 마차바퀴 축도 같이 고쳐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턱관절 이상으로 있는 경우에 이 양악수술해 갖고 관절이 고쳐지지 않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얼굴뼈를 예쁘게 배열하다 보면 이 턱관절이 오히려 약간 좀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를 반듯하게 접을 때 이쪽에서 조금 뒤틀림이 있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재발. 이제 환자들한테 그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수술 하나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다른 질병처럼 그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래턱을 뒤로 한 1cm 집어넣으면 한 1mm 정도 10%죠 1mm면 그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재발이 어떤 논문에 보면 5 내지 15%인데 제가 수술이 많은 이유는 교정으로 잘 준비해 갖고 수술하기 때문에 이 재발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발이 많은 게 턱관절이 약한 무턱입니다. 왜냐하면 무턱인 경우에는 아래턱을 앞으로 쭉 꺼내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 근육이랑 이 살이 자꾸만 뒤로 당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기면 어떻게 돼요? 턱관절이 흡수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됩니다. 그래서 무턱에서 턱관절 증상이 있다. 다시 말해서 턱관절이 약한 무턱인 경우에는 재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도 잘해야 되지만 수술 후 한 3개월 동안은 아래턱을 앞으로 꺼내는 이 고무줄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인데요. 무턱은 아래턱을 꺼내면 호흡이 좋아져요. 기능이. 근데 주걱턱은 아래턱을 뒤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 기도가 좁아지게 되죠. 특히 비만인 사람들, 뚱뚱한 사람을 턱을 뒤로 집어넣으면 더욱 코를 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비만인 사람은 좀 체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아 변색. 우리가 턱뼈를 자르는데 어떤 경우는 치아를 잘게, 치아 사이를 자르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치아 뿌리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다거나 유난히 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톱날이 거길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치아 뿌리로 들어가는 혈관이 닫혀갖고선 치아색이 마치 우리가 어디 치아 신경치료하거나 그러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어찌 치아색이 좀 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하면서 하지만 피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경치료를 하고 미백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색을 다시 밝게 해야죠. 15번째는 뼈가 괴사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수술하는 사람한테는 국소적인 합병증 중에서는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요. 뼈를 그림처럼 여러 조각으로 잘게 해서 수술하면 그 조그만 뼈가 피가 안 통해갖고서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 치아랑 같이 잇몸뼈랑 같이 부분적으로 없어질 수 있어서 상당히 결과가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을 잘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이제 가장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얼굴을 아주 완벽하게 대칭으로 할 수 없다. 비대칭으로 수술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완벽하게 대칭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왜 수술하죠? 근데 자로 잰 듯 대칭으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 경험적으로 보면 한 2mm가 삐뚤어진 거는 보통 사람 눈으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칭적으로 비대칭 수술을 얼굴을 대칭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의 그 한계가 있다. 그걸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얼굴뼈를 정확히 자루 계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종이를 반으로 가르려고 그럴 때 이렇게 겹쳐서 잘라서 이렇게 반으로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겹칠 수가 없는 구조물이다. 쇳덩어리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돌판이나 쇳덩어리다. 그러면 자루 재야죠. 그 다음에 금을 걷고 자르게 되죠. 근데 이 돌판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재겠어요? 재기 힘들죠. 근데 이 돌판이 또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잴 수 있다 하더라도 3차원 CT 갖고선 열심히 그 방법을 개발해서 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굴뼈를 전부 보고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입안으로 한 3cm, 3cm 째갖고선 그쪽으로 치아만 보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얼굴뼈를 전체로 보지 못하고 얼굴뼈의 일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이 손목이 부러졌을 때 이거 수술해야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먹다 남은 치킨 닭다리처럼 홀라당 벗겨서 수술합니까? 그러면 뼈도 썩고 살도 다 썩어요. 한 3cm 정도 절개한 다음에 굴로 보면서 그 부분을 만 이어주게 되지 양쪽을 돌아가면서 이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얼굴뼈 수술할 때 완벽하게 대칭으로 되지는 않는다. 또한 비대칭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살이 얼굴뼈를 바로 하면 남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얼굴살의 그 텍스처, 탄력이랑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될 수는 없고 이렇게 봤을 때 눈에 튀지 않을 정도,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들 수 있다. 양악수술로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그 볼살과 턱 밑살
근데 얼굴 살이 이제 좀 처져서 나이 든 인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35세 빠르면 한 30, 한 2, 3세 이상 좀 되면 얼굴 살이 조금씩 이제 탄력이 잃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양악 수술하면 좀 나이 든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연예인들이나 뭐 이거 수술해서 동안으로 된다 뭐 그런 또 선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뼈를 줄이는데 얼굴이 어떻게 동안이 되겠어요? 그거는 동안이라는 건 뭐냐면 좀 주걱턱일 때 턱을 좀 작게 만들면 약간 좀 앳된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무턱인 경우에는 좀 턱이 작으면 약간 미성숙된 인상을 띠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동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얼굴뼈를 안면윤곽 수술이랑 그 이 양악 수술로 줄이는데 얼굴살이 탄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수술할 때 너무 많이 얼굴을 줄이려고 생각하면 그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우울증.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뭐 수술한 후에나 전에나 다 걱정하죠.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이거 수술이 잘 될까? 얼마나 아프지 않을까? 근데 막상 이제 수술을 끝내고 나면 수술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죠. 얼굴이 많이 붓고, 그다음에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사러 갔을 때, 백화점 가면 좋은 옷 많잖아요. 그거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뭐 가격은 얼마로 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사기 때문에 그 옷 자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긴 하지만 좀 흥분 상태거든요. 집에 갖고 와서 다시 입어보면서 아니면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어울리냐 맞냐 이렇게 확인할 때까지는 그 옷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양악수술한 다음에 얼굴이 많이 부어서 가라앉고 그 모양이 좋아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굉장히 우울한 상태로 됩니다. 이때는 주위 동료들이 뭐 부은 모습이 예쁘겠어요? 그냥 잘 됐다고 얘기해 줘야지 얘가 걱정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들이 요런 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신마취의 부작용 19번째. 우리가 요새 이제 양악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수술을 하면 뭐가 무서워요? 전신마취가 무섭잖아요. 과거 한 20년 이후로는 그 전신마취가 상당히 안전해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악성 고혈증입니다. 전신마취제가 들어갈 때 근육이완제도 같이 사용하는데 그 약제에 의해서 우리가 몸에 있는 근육이 수축해 갖고 발열 반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막 올라가서 생명이 상당히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코로 마취를 해서 이 기관지까지 들어가거든요. 마취 튜브가. 근데 그 튜브에 그 기관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막 경련해 갖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물론 병원에서 항상 이제 전신 마취를 하면서 마취과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게 됩니다. 출혈과 수혈. 우리가 피가 많이 나면 수혈을 해야 됩니다. 보통 양악수술할 때 한 500cc에서 700cc 정도 피가 날 수 있는데요. 몸무게가 아주 적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이 정도면 많이 나는 거예요. 체구가 큰 사람은, 몸무게가 많은 사람은 그 피를 500에서 1000cc 정도 흘려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몸무게가 한 50여 킬로다. 그러면은 이제 수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혈할 때 그 환자 보호자나 그분들한테 이거 다시 필요합니다 하고서 받을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혈할 때 다른 사람의 혈액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적혈구만 빼거나 혈장을 빼거나 혈소판을 따로 해서 가능한 부작용이
적게 하여 수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하면 이렇게 수술한 날 어지러워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코피도 나고 숨쉬기 힘드니까 보통 이렇게 좀 앉아 있는 상태로 하게 되는데, 수술 한 날, 그리고 코로 잘 숨쉬기 어려울 때, 그때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 약간 누울 때 이렇게 반누운 자세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하고 침상에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줄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변줄은 환자들의 그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신 마취할 때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그 수분이 어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변줄 하는 것이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좀 참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악수술이 대단히 그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술 부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굴을 좀 더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자가 원하는 거고, 우리도 또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어떤 하여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만족하려고 좀 더 예쁘고 반듯하게 하려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악수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수술입니다.